대한민국이 주로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라이즈가 뭡니까?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성공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캐치프라이즈에 엄청나게 큰 금이 갈 수 있는 사건이 터진 것이죠. 야당과의 어떤 그 권력 싸움 끝에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 계엄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몇 단계를 굉장히 뛰어넘고 가는 거거든요. 아니 굳이 이게 계엄이었어야 되느냐?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나오게 된 평양에서 온 김금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틀이나 지났나요? 아직까지 실감이 잘 안 나고요. 굉장히 초현실적인 그런 사태였죠. 물론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약 155분 정도의 시간,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155분 정도 걸렸는데요. 12월 3일 10시, 그러니까 저녁 10시 한 40분경에 대통령의 그 계엄령 발표 생방송이 있었고, 그 뒤로 이제 12월 4일 오전 1시쯤에 이제 계엄령이 해제가 됐거든요. 국회의 계엄령 해지를 통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 계엄에 대해서 사실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들은 약간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희 또래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엄이 있기 전에 마지막 계엄이 45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45년 만에 다시 찾아온 계엄이라는 사태, 특히나 2024년에 계엄이라는 그런 좀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놀라움을 표시하는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뭐 좀 분노하는, 화나는 그런 어떤 반응들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객관적으로 정말 드라이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지금 뭐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엄령을 발표하는 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기는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들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계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엄 자체는. 하지만 그 계엄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계엄 충분 조건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엄을 내리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내가 내일 계엄 내리고 싶다고 계엄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복 사태라든가 혹은 국가의 소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소요 사태가 우리 국민과 우리 주권과 국민의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경우 이제 계엄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로 말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전쟁 상태에 준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 내전이 발생을 해서 어디서 뭐 폭동이 들고 일어나서 그 폭동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어떤 그 치안이나 이런 것에 현격한 문제가 발생을 할 때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엄을 발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틀 전에 진행된 계엄,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계엄의 조건들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종북 주사파 세력의 뭐 여러 가지 그 준동을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 뭐 특히나 주요 쟁점으로 삼았던 게 이제 그 민주당이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동안 약 10명의 장관을 탄핵하고, 또 국회 내년 2025년도 예산안도 탄핵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다 잘라놨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 객관적인 평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금 야당이 거의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그 180석을 가지고 상당히 윤석열 정부를 견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견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한 점들이 좀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세력들을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 같고, 그 반국가 세력이 지금 국가의 모든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엄을 발표했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발표된 논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객관적인 사실 전개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온다면, 물론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 탄핵이라든가 뭐 등등 뭐 장관 뭐 특히나 이제 감사원장 탄핵, 이 감사원장 탄핵은 좀 선을 많이 넘은 거긴 한데, 이 감사원장 탄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그 반대 행위에 부닥치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엄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저는 이게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 자체는 좀 잘못된 판단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계엄령이라는 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과 그 정무적인 판단이 결합이 되어서 계엄 이후의 상황들까지도 어느 정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내려지는 게 계엄이고, 정말 정치 행위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 할 거면은 정말 주도 세밀하게 준비를 잘해야 되는. 근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3시간도 안 돼서 끝났죠.
그리고 뭐 계엄군이라고 동원된 사람들도 50명에 불과했고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계엄군도 50명에 불과했고 어디서 뭐 물리적 충돌이나 그런 것도 전혀 발생한 적이 없었죠.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난 계엄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국회를 장악한 군인들은 어떤 부대인가요? 다양한 부대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특전사, 뭐 707, 수방사, 특임대 등등 그 특수작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테러 진압작전이라든가 이런 특수작전을 목적으로 하는 군인들이 투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반 일선 보병이나 뭐 전방 군단이나 여기서 사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707 부대는 북한을 진압할 때 투입되는 부대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부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707 부대는 특전사 안에서도 특전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요. 특전사가 있으면 특전사가 여러 개 여단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707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전사는 대북 업무를 하는 부대, 특수부대고 그 안에 있는 707은 대테러 전문 진압부대입니다. 서울이든 어디든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부대가 바로 707 부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은 어떤가요? 해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로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라이즈가 뭡니까?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성공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캐치프라이즈에 엄청나게 큰 금이 갈 수 있는 사건이 터진 것이죠. 야당과의 어떤 그 권력 싸움 끝에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 계엄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몇 단계를 굉장히 뛰어넘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굳이 이게 계엄이었어야 되느냐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현재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좀 많이 격앙되어 있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미 국무부의 부장관 캠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캠벨 부장관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다.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미국의 반응도 상당히 격앙되어 있고 특히나 이게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 한국이 이런 식의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 경제적인 상황이 상당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한국과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 역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한국적인 변수가 본인들의 나라에도 미치는 영향력을 계산했을 때 이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그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이념 하에서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그 연합체 안에서 계엄이라는 것은 사실 선택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정말 선택지인데 그걸 이번에 대한민국이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그 성숙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물론 국회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155분 만에 계엄이 진압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과정들이 그렇게 석연한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물론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가 경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가장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주식이고요. 주가, 즉 한국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던 외국인 큰 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 상황이 안 좋아지고 불안정해지고 이게 신뢰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빠져나간다면 결국은 주가가 폭락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환율이죠. 실질적으로 계엄이 발표되고 나서 지금 환율이 1,400원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예전에 그 1,300원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계엄 때문은 아닙니다. 환율이 올라간 것은 뭐 미국의 특히나 트럼프 당선인의 등장과 함께 뭐 관세 폭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선 반영된 거긴 한데 어쨌든 한국의 상황도 이 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질적으로 좀 많은 어떤 우리 국민들이 계엄령 소식을 듣자마자 환전부터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미국 백악관에서도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뭐 핵 공유 그룹이라든가 핵 협의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미국과 지금 우리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계엄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미국은 협상 파트너가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요. 특히나 지금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한 상태인데 계엄 명령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누굴 만나야 되고 대통령은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안 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변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변수를 관리할 수 있느냐 관리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교적인 문제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분야에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은 전국 돌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어려움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딜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어렵다.
정치적으로 어렵다, 난관이다 그러면 항상 그것을 정면 돌파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왔고 이번에 계엄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로 민주당으로서 압박을 받고 있고 특히나 감사원장이 탄핵되고 있고 감사원장이 탄핵이 되면 남은 감사위원들 중에 다른 어떤 사람이 그 감사원장 대행을 하게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위원들이 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그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특히나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감액 예산안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서 예산을 다 난도질을 했어요. 민주당이. 그러면서 사실상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예산안을 받아들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 지금 2년 반 동안 약 10명의 장관이 탄핵을 당했거든요. 장관이나 장관급이.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어떤 정부에서 10명 넘는 장관들이 탄핵을 당했던 경우는 없어요. 이번에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2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고 즉 쉽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그 어떠한 정치 상황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선 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카드를 통해서 전국을 돌파하겠다. 라는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즉 본인이 미끼가 되는 거죠. 본인을 미끼로 던져서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좀 상정되고 내일 아마 7시쯤에 탄핵안이 통과가 될지 통과가 안 될지에 대한 그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즉 본인의 탄핵을 어떻게 보면은 도구로 해서 결판을 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계엄령을 한 것이 아닌가. 그건 말고는 이거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이건 사실 계엄령은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발표가 되는 순간 민주당에 의해서 이 계엄령이 해제가 될 것은 너무나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 계엄을 성공하겠다고 했으면 그 민주당의 그 국회 진입을 막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파견한 사람은 고작 50명이에요. 군인 50명. 민주당 뭐 의원, 보좌진 다 합해서 약 2,000명 정도가 국회에 있는데 그 50명이 2,000명을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막겠다라는 것도 별로 의지가 없어 보였고요. 군인들 자체도 사실 계엄군으로 동원된 사람들 자체도 내가 반드시 이 계엄 상황에 준해서 이 민주당을 막겠다 뭐 이런 의지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을 안 했잖아요. 정말 그거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또 계엄을 해제하니까 국회가 또 바로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해제를 했단 말이죠. 만약 내가 계엄을 통해서 승부를 보겠다. 계엄을 끝까지 끌고 나가겠다라고 했으면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선포했을 때 대통령이 그걸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안 받아도 된다는 1955년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어떻게든 버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계엄을 해제했단 말이에요. 한 2시간 만에. 그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통해서 계엄으로 뭐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의도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죠. 네가 친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 그걸 떠나서 여러 가지 어떤 법리적인 근거와 상황들을 우리가 조각조각 이렇게 맞춰봤을 때 결국은 이 계엄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고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고 던졌죠. 이제 그거는 끝났죠. 근데 간과한 것은 메시지를 던지는 건 좋아요. 국민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다. 국민의 미래 이렇게 어렵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민주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걸 호소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걸 호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대국민 담화도 있고요. 대국민 기자회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과 합법한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생략하고 뛰어넘어서 계엄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걸 가져왔다라는 건 이것이 가져다줄 우리 사회의 충격파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저 같은 이 계엄령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계엄령이 발의가 되고 난 뒤로부터는 그 우호적인 마음을 철회했거든요. 저도 솔직히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계엄령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죠, 상황이. 이게 사실 대통령 혼자 몰락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가 다 몰락할 수도 있는 그 몰락이 한두 해의 몰락이 아니라 약 10년, 20년 동안 그 어떤 권력도 잡지 못하는 수준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착잡하죠. 이게 수레바퀴 두 개가 온전하게 굴러가야 나라가 앞으로 가는데 한쪽이 완전히 찌그러져서 완전히 축소가 된다면은 또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거든요. 근데 좀 어떻게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내일 탄핵 그 쟁의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통과가 될 거라고 봐요. 추가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추가 계엄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국방장관은 사퇴했고 국방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방장관은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했거든요. 계엄을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과 행안부 장관이에요. 근데 국방장관은 이미 궐석이 돼버렸죠. 행안부 장관도
아마 탄핵이 될 겁니다. 곧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수장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일단 한번 실패한 계엄이기 때문에 군부가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상태. 말 그대로 식물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안타깝죠. 대통령 탄핵이 가결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근거가 있을까요? 물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론으로 탄핵은 절대 안 된다를 정해놨거든요. 하지만 친한동훈계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탄핵에 대한 여부를 묻는 투표는 비밀 투표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결을 던졌는지 모릅니다. 네, 그런 게 있죠. 분명 탄핵안은 어제 상정이 됐고 오늘 국회에 보고가 됐고, 상정이 되면 72시간 안에 가결 여부를 결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목표로. 하지만 탄핵을 시킬 수 있는 법리적인 근거가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일단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들면서,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거든요. 그 약한 고리를 무너뜨리면 줄줄이 딸려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건희 여사 공격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던짐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탄핵을 심판 무대 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건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탄핵을 할 테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대통령은 아마 탄핵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다고 탄핵이 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탄핵을 용인을 해야, 탄핵을 허락을 해줘야 이제 통과가 돼야 실질적으로 탄핵이 되는 거지. 딱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2016년 12월 3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거든요. 날짜도 거의 비슷해요. 아주 이상한 그 기억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내일 탄핵이 만약 가결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는 헌법재판소의 그 권한쟁의가 끝나고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때 사건보다 단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 본인 자체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인 탄핵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쟁점 하나하나를 이제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면, 지금은 사실 그냥 이거 계엄령 발표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헌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계엄령을 선언하는 데 있어서 법리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법을 위배했느냐 위배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따져볼 거예요. 근데 국무회의도 거쳤다라고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어차피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 뿐인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검찰총장이시니까 그 법리 싸움에 능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리적으로 싸워서 만약 탄핵이 부결되면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또 다른 정치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거의 올인했다고 봐야 돼요. 본인의 탄핵을 가지고 올인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내일 당장 탄핵이 가결된다고 해서 대통령직이 끝나고 이제 뭐 새로운 선거가 치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일 3월, 4월까지 길게 보고 가고 있는 싸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탄핵은 가결될 거로 보이는데 국회에서 헌재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뭐 계엄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승부수를 던질 때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 하나는 남겨둡니다, 보통. 저는 그게 헌재에서 본인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겨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리적 해석이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탄핵 반대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거죠. 일단 첫 번째로 국회가 탄핵을 해제시켰을 때 그걸 바로 즉각 반영을 했다라는 것. 즉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뭐 본인의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즉시 수용했다라는 점은 결국은 국회의 권위를 인정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법리적인 하자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엄령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인데, 원래 보도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했다였는데 알고 보니 국무회의를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국무회의 안에서 뭐 여러 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장관 여러 명이 반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반대를 해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면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엄령 같은 경우에는 찬반 투표로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국무회의를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의결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위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헌재가 더 잘 알겠죠. 어떤 것이 위헌적이고 어떤 것이 위헌적이지 않은지. 즉 위헌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따져보겠죠. 헌재에서는 계엄령이 발동될 만큼의 절박한 국내 상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쟁점적으로 다툴 거예요. 대통령을 변호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의 여러 발목 잡기라든가 뭐 민노총의 그 뭐 간접단 사건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아마 그것을 결론 내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위급한 상황이었다 하는 걸 입증하려고 할 것이고, 반대 진영에서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위법한 계엄령을 발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이 부분의 충돌이라고 할 겁니다. 이전부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계엄 발동을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유언비어입니다.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이미 많이 여러 번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엄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모든 언론 보도들은 우리가 좀 가려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잘못 내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정치적인 행위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위법이다 혹은 합법이다의 범위를 떠나서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거든요. 대통령이 계엄 고유 권한인 거 그거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쓸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결정적인 판단 오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뭐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단 요만큼도 없고요. 다만 이런 시기가 되면은 항상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구분도 어려울 정도로 막 정보가 쌓이면서 누군가를 악마화시키는 게 정말 쉬워지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입니다. 그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구분된 것들만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욕할 땐 욕하더라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욕을 해야지 아예 없던 일을 가지고 와서 욕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보의 남용이고 정보의 홍수죠. 저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저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알 권리를 정확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제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엄령으로 인한 탄핵 가능성 등 나라가 혼란스러운데요. 북한과의 국지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 북한과의 국지전 가능성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국지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무모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였고 올인 같은 거거든요. 도박에서. 근데 올인이 한번 실패했어요. 올인할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밖에 없지 여기서 또 뭘 걸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이미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물론 대통령의 지위는 살아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위만 살아있다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명령체계가 모두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군부도 이제 동요하고 있고, 공무원 사회도 동요하고 있고, 이런 사회에서 국지전을 명령을 한다고 했을 때, 국방부에 명령을 내려서 지금 당장 북한을 도발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도발을 누가 할 것이며, 이젠 아무도 대통령의 어떤 그 오도에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지전 도발 가능성은 너무 먼 얘기고, 그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이 상황을 왜곡시키는 다른 어떤 변수들이다. 이 상황 자체로 봐야지 여기에 자꾸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은 아마 이걸 10분 활용할 겁니다. 거 봐라. 윤석열 정부, 윤석열 파쇼 정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대북 정책 취하더니 결국은 나락으로 갔다. 뭐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북한이 이럴 때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남 갈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은 북한과 중국에서 건너오는 경우가 많아요.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예요. 일순간 분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것을 깔아앉고 우리가 평온한 마음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그 사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지켜보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의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북한은 그걸 노리지 않죠. 북한은 이 분노한 군중이 지속적으로 분노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끔 또 다른 분노를 계속 주입할 겁니다. 그게 남남 갈등이고 그게 선동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북한이 이번 기회를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아마 촛불 시위라든가 다양한 어떤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텐데 그런 시위마다의 북한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두어 달 전에 민주노총의 조직국장을 지내던 고위급 간부가 간첩 혐의로 15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거든요. 북한의 간첩을 받는 고정 간첩이었습니다. 그분은. 근데 그분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에 뭐가 있었냐면 이태원 사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대국민적인 분노를 키워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사건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비난 이것을 연결지어서 북한이 최대한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고 세월호 사태도 마찬가지였고 뭔가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즐거워 일어날 때 그것을 최대한 북한이 그 상황에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소스를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증폭시키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그런 공작 지령들을 내려보낸 정황들이 이미 수십 차례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아마 북한이 그걸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게 상당히 강경한 정부였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싫었고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과 대화가 되고 북한에게 유화적인 정부가 남한에 들어서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상황을 바라기 위해서 북한은 정부 전복을 위해서 어떻게든 여러 가지 정보를 넣겠죠. 근데 그런 게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북한에 빌미를 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빌미를 준 겁니다. 이렇게. 누구 탓할 일이 아니죠. 정치적 공백이 발생한다면 이것이 안보에 미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현재 국방부 장관이 권위 상태고 아마 뭐 후임자를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치겠지만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 협조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즉 국방부 장관, 국방부의 수장이 지금 없는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어쨌든 합참의장이든 뭐 육군사령관이든 이 계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또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군 내부의 어떤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은 있죠. 전투적으로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뭐 그게 소수의 병력이든 많은 병력이든지 간에 그 계엄령을 받들고 군이 투입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도 지금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르는 것에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고 좀 당황스럽겠죠. 근데 그것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백이 생겼을 경우 북한이 여론전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 도발은 못할 겁니다. 북한이 지금 어떤 구조적인 도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북한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절반 이상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투입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북한이 만약 도발을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겁니다.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하면 위기에 빠진 대통령은 그 도발을 빌미 삼아서 말 그대로 국제적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먼저 도발을 일으켜서 국제적으로 가는 건 위법인데 북한이 먼저 우리를 군사적으로 도발을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게 나가게 되면은 이슈가 또 그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선택은 안 할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정리될 것으로 보시나요? 내일의 그 탄핵소추안의 그 표결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여부에 따라서 정치 상황과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가 빠르게 흘러갈 수도 아니면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은 만약 탄핵이 되고 그것이 헌재를 통해서 인용이 된다면 내년 5월쯤에는 조기 대선이 있겠죠.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 정부는 약 2년 반밖에 채우지 못하고 탄핵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들이 모두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사법적인 그 재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두 무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그 계엄령의 그 여러 가지 하자 중에 가장 큰 하자는 본인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수사를 모두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봐라. 윤석열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도하고 저렇게 헌법을 위배하면서 계엄까지 일으키지 않았냐. 그럼 저런 사람이 나한테 씌운 혐의가 옳겠느냐. 라고 하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법원에서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이미 국민들은 그것을 무죄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분위기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정치 시계가 역행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이치고 그것은 정치인이든 일반 국민이든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누구는 죄가 있고 누구는 죄가 없는 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쓰나미처럼 우리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집어삼킨다면 우리 정치의 미래는 없겠죠. 계엄령 선포로 인해 대통령이 얻은 득과 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득과 실이요. 득, 없음, 실, everything.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모든 거라는 건 대통령의 지위도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고요.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가지 외교에서의 성과들도 모두 제로 베이스가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외교만큼은 정말 잘한다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평가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세 번째, 분명히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돼요. 아직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야당의 대표들이시죠. 하지만 죄가 있는 사람이 이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죄가 없는 것처럼 둔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보수. 저는
보수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진영의 논리나 어떤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이념적인 스펙트럼에 저는 그 보수주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보수주의, 그 컨저버티즘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컨저버티즘의 자부심을 너무 짓밟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보수주의자들이 뽑은 대통령에 의해서 보수주의가 괴멸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